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왔는데 굉장히 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평생에 제일 큰 강의장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서 또 이 마이크 소리도 막 쫑쫑 울리고 해서 약간 좀 정신이 혼미하기는 합니다만은 좀 편하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잠깐만 제가 원래 이게 무슨 그 강의가 뭐 정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뭘 막 교육하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T 자료는 원래 이제 2시간 정도의 강의용 자료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녁 식사도 하셨고 해서 조금 그 편한 이야기로 이 PT 이야기를 이제 맞춰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조하면 뭐 떠오르는 뭐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흥미롭게 이야기하자면은 최근에 작년 초였나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도 꽤 많이 계시네요. 예,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그래도 꽤 높았던 그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정조가 궁녀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정조는 이제 후궁이 5명이 있었는데 이제 왕비가 1명 있고 후궁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후궁을 정말 사랑을 했어요. 사실 이 그 의빈성 씨라고 하는 후궁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거의 없었는데 제가 2018년에 JTBC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 정조 특강을 하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된 여인입니다. 정조가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예, 뭐 많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도세자하고 해경궁 씨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경궁 씨 집안은 노론의 최고의 우두머리 집안이었고요. 사도세자는 철저하게 당파적으로 소론을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자기 집안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당파의 이념 때문에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도세자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것은 뒤주에 갇혀 죽은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글쎄 날짜를 좀 굳이 특정을 하자면은 당시 양력으로 7월 12일 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밥 한 톨도 못 먹고 그리고 8일 동안 뒤주에 갇혀 있다 죽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해경궁 홍 씨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도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허전하고 외롭고 또 여기에 더해서 해경궁 씨는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아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느냐? 해경궁 홍 씨하고 아들 정조는 원래 창덕궁에 살았고 아버지 영조는 경희궁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들과 떨어져 살겠다고 마음먹고 작은 궁궐인 경희궁으로 아예 이어해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해경궁 홍 씨가 자기의 아들 정조를 11살 난 정조를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본인과 따로 3년을 떨어져 삽니다.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친정집에다가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좀 보내달라, 말벗이나 할 수 있는 여자아이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정집에서 고민하다가 집사가 자기 딸을 궁으로 보내죠. 남의 딸 데려다가 궁으로 보내게 되면 결혼도 못하고 얼마나 궁녀돼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그 딸을 이제 정조가 어머니하고 헤어진 지 3년 뒤에 만나게 되죠. 14살에 어머니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옆에 있던 그 어린 소녀를 이렇게 조금씩 보게 되다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권력자의 딸하고 평범한 그런 평민의 딸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궁 시절에 이 여인한테 청혼을 한번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궁녀가 동궁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정조가 23살 때 청혼을 하고 이 여인이 18살이었는데 청혼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하 세자빈 마마가 계시는데 어찌 저같이 미천한 여인이 저하의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정조가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궁 정도 되면 너 내 후궁해 뭐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배려하느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3년상을 치르고 다시 여인한테 청혼을 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 나한테 결혼을 해다오. 나와 결혼을 해다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왕이 된 정조의 청혼을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하, 왕비마마가 계시는데 어찌 제가 이렇게 전하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나서 정조가 또 6개월 뒤에 이 여인한테 다시 청혼을 합니다. 제발 나와 결혼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이 세 번째 청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 받아들였자 정조가 너무 열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뭐 막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너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이 여인한테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실존 이야기였고 이런 이야기가 그 드라마상에 나왔던 거죠. 저는 사실은 이 자료를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분당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놀러 갔다가 장서각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정조의 이 글이 하나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하는 거냐? 정조의 글이라는 게 죄다 규장각에 가 있고 정조가 쓴 모든 글은 홍제전서라고 하는 문집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 장서각에 정조의 친필, 어제 어필에 글이 남겨져 있을 수 있겠느냐? 한번 봅시다라고 했죠. 봤더니 의빈성시 묘지명이라고 해서 바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 여인을 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그 여인의 일대기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고 어떻게 사랑하고 또 둘이 즐거움을 나눴던 장면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둘이 연애를 했는지를 봤더니 글쎄 충격적이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연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상수학을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수학을 같이 풀면은 굉장히 잘 풀었다. 그리고 정조가 원래 왕실 여인들한테 한문을 안 가르쳐 줍니다. 원래 왕실 여인들은 말입니다, 한문을 절대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배우지 못하게 만드느냐? 왕이 죽을 때 유언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데, 정조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한문을 하나하나 알려줄 때마다 이 여인이 다 그 글씨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여인과 사랑을 나눴는데, 그래도 안타깝게 이 여인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드라마와 관련된 정조의 이야기도 있고요. 예전 드라마 중에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조의 일대기가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2011년에 당시 일본에서 거의 몇십 년 만에 민주당 총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계속 자민당 총리가 나오는데 그때 2년 정도 민주당 총리가 나오게 됐어요. 재수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일본 총리가 하토야마라고 하는 총리였는데, 하토야마가 총리 이제 취임하고 기자회견 장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를 닮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가가 충격을 받았죠. 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일본의 총리가 일본 역대에 있는 뛰어난 정치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왕이었던 정조를 닮겠다, 정조와 같은 개혁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하토야마 총리의 부인 때문이었더라고요. 하토야마 총리의 부인이 드라마 이산의 광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배용준 때문에 막 저 남이섬 막 난리가 나고, 배용준 때문에 일본에 우리 지금 여성 장로님 연배되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남자들은 무뚝뚝해서 자기 아내한테 절대 사랑 표현 같은 걸 하지 않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여인들이 집안에서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요. 그런데 그 배용준 나온 드라마에 보게 되면 막 배용준이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막 이런 거에 완전히 일본 여성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 드라마 이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송현이라고 하는 일개 도화서에 있는 화원을 이 왕이 사랑하는 이야기, 헌신적으로 막 도와주는 이야기, 거기에 이제 일본 여인들이 감동을 받았죠. 제가 한 10년 전쯤이었나요? 그때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아이돌 기획사에 역사 교육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왜 아이돌 기획사에 역사 교육을 하러 갔느냐? 그때 아주 유명한 여자 아이돌 그룹의 아이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안중근 의사 사진을 보고 이게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문화부가 충격을 받아서 이 아이돌 그룹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면은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 아이들한테 문학교육, 철학교육, 역사교육을 시키자라고 해서 역사교육의 대상자로, 이제 역사교육 교수자로 제가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제가 유명한 연예기획사를 다녔는데 가면 일본 여성들이 몇십 명씩 그 기획사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예인들이 나오는 거 잠깐이라도 얼굴 보는 게 이분들 소원이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게 당시 현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거꾸로 정조였던 거예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래서 하토야마 총리의 아내가 자기 남편 하토야마 총리한테 맨날 정조 이야기하고 이산 드라마 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토야마 총리도 이 정조를 갖다가 흠모를 하게 됐었던 거죠. 뭐 드라마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였느냐? 바로 정조가 다른 국왕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요 세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넘겨야 되겠네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를 세종하고 정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조 시대를 문예부흥의 시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문예를 다시 부흥하겠다. 그럼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 시대가 세종 시대입니다. 세종은 정말 훌륭한 군주죠. 세종하면 떠오르는 건 당연히 한글 창제 아니겠습니까? 한글 창제,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한테 읽고 쓰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세종의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혹시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천문? 예, 천문 영화 보셨죠? 천문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장영실이 만든 수레가 바퀴가 빠져나가서 세종이 그 수레를 타고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장영실이 유배를 가게 되죠. 그럼 왜 세종이 굳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장영실과 함께 세종이 천문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문을 연구하는 것,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세종은 저 별자리를 연구해서 뭘 만들고 싶어 했느냐? 달력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달력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달력은 황제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황제가 달력을 만들어서 조선의 왕한테 선물을 주고, 그러면 그걸 복사해서 나눠서 쓰는 것이 원래 중국과 조선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달력이 조선의 현실과는 맞지 않아요. 달력을 왜 만드는 거냐? 그것은 360일 농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중국의 기후와 중국의 땅 성분과 중국의 물과 조선의 땅과 조선의 기후와 조선의 물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 데나 가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나라는 한반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안 됩니다. 중국은 당연히 안 되죠. 유럽도 안 됩니다. 하늘이 준 땅이 우리 한반도죠. 아무 데나 물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생수 사 먹는 처지가 됐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생수를 사 먹는다는 거는 상상도 안 가는 일이었잖아요. 아무 데서 다 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물이 좋기 때문에 우리 물로 만드는 곡식과 중국의 곡식들이 전혀 다르거든요. 토양이 다르니까. 그런데 중국 달력대로 농사를 짓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세종은 그 중국 달력과 다른 조선의 달력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선은 달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천문도 연구 못하게 하고 달력도 못 만들게 하니까. 그래서 세종이 비밀리에 천문을 연구하고 달력을 만듭니다. 세종이 음악을 정리했죠. 음악을 정리했는데 이 음악 정리가 왜 대단히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지금도 국가 의례를 할 때 반드시 애국가를 연주하고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음악이 나오고 묵념할 때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주체적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의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전국 장로대회 하는데도 역시 음악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세종이 왕이 될 때까지 국가의 모든 의례가 다 중국의 음악입니다. 조선의 음악이 없는 거예요. 세종은 조선의 음악으로 국가 의례를 만들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음악도 새로 정비하고 싶어 했던 거죠. 악기도 조선의 악기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문자도 우리 문자를 쓰고 우리 별자를 연구해서 우리 달력도 만들고 싶어 했고, 또 우리의 음악을 또 재정립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런 뛰어난 세종이 당대 최고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문화를 계승하고 싶었던 것이 정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세종이다라고 하고 세종을 따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세종보다 요만큼 더 나은 사람이 됐습니다. 왜 나은 사람이 됐을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월인청강은 세종을 상징한다면 만천명월은 정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월인청강은 천 개의 강을 저 달빛이 고루 비춰주는 겁니다. 어느 강이 크기 때문에 달이 더 많이 비춰주고 어느 강은 작기 때문에 적게 비춰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군주, 리더,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정조는 나중에 본인의 호를 만천명월 주인홍이다,
만천명을 만개천을 밝게 비춰주는 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종과 정조를 이야기할 때 달의 군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르게 달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은 그 달을 비춰주는, 고르게 비춰주는 군주로서의 역할은 충실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세종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했죠. 어떤 거냐? 바로 아래에 있는 빨간색 글씨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달이 흐르면, 물이 흐르면 달도 따라 흐른다. 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면 물에 비친 달도 함께 쫙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멎으면 달도 따라 멈추는 겁니다. 물이 거슬러 올라가면 달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백성이면 달은 군주인데 물과 달이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군주의 역할도 역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인데, 마지막에 물이 소용돌이 치면 달도 함께 소용돌이 친다는 거죠. 달은 찌그러지고 함께 소용돌이 친다. 만약에 지도자가, 왕이, 리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바로 물은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소용돌이 치게 되면 그 소용돌이 치는 물 안에서 달의 모습은 온전할 수가 없겠죠. 달이 함께 소용돌이 치면서 바로 달의 모습은 형체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정조는 백성들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 백성들의 삶을 거스르는 지도자는 반드시 찌그러지고 그 형체를 알 수 없게 돼 있다. 왕이, 지도자가 자기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려면 바로 물이 흘러가듯 백성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인천강, 만천명월, 이것은 둘 다 세종과 정조가 동시에 같이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바로 백성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고, 백성들이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만드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정조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정조는 이 백성들에 대한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영조하고 함께 있었던 정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세자 28살에 죽고, 그리고 역적지자 불이군왕, 역적의 아들은 군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조가 왕되는 것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정조가 왕되고 나서도 경희궁 존연각에 정조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객들이 들어가서 정조를 죽이려 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자객이 왕의 침전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은 1777년 7월 28일 날 있었던 딱 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옷소매 붉은 끝동의 주인공이었던 의빈성 씨,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노론에 의해서, 공작에 의해서 조금씩 미세한 독약을 먹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효세자도 역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이 사람이, 정조가 어떻게 그 많은 관료들을 끌고 가고 그 관료들과 함께 실용적으로 풀어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정조한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아쉬웠느냐? 정조가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 서양의 선교사들을 대거 불러들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조시대에 가장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다산 정약용 선생을 북경으로 보내지 못한 것이다. 만약에 다산이 북경에 갔었으면 북경에서 세계를 만나서 엄청난 더 큰 인물로 성장했을 텐데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것이 잘못됐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도올 김용욱 교수님하고 함께 강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동학특강하면 같이 정읍에 가서 선생님이 1부하고 2부는 저하고 반반씩 하고 3부는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선생님이 옆에서 공부도 배우고 또 같이 강의도 하고 이러고 한 몇 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선생님, 정조가 정약용 없으면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디 북경에 보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자기가 사랑했던 신하들 중에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박제가, 또 유득공, 또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때 박제가가 중국에 가서 서양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서 너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주학, 당시에는 프로테스탄트가 들어오기 전이었었으니까 그 당시에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종교, 서교와 서양의 과학기술, 서기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를 바로 로마에서 보냈던 천주교 신부들이 다 완벽하게 익혀서 왔던 것이죠. 이분들이 한문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파리 동양어학교 도서관, 동양어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철저하게 외국으로 보내는 외교관들 혹은 서양 선교사들을 공부시키는 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어도 잘하고 한문도 엄청 잘했던 거죠. 그래서 한문 같이 필담하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나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한테 이제 탄원을 하죠. 정조가 즉위한 지 10년 되던 해에 모든 관료들한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나에 대한 어떠한 비방을 해도 좋다. 어떠한 비방을 해도 그걸 갖고 일체 문제 삼지 않겠다. 대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달라라고 합니다. 박제가가 그때 했던 제안이 무엇이었냐?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그 첫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하, 저는 전하가 너무 용기가 없어서 전하가 부끄럽습니다. 일개 서울 출신의 규장각 검소관이 정조의 명으로 북경을 2번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임금한테 하는 이야기가 전하, 당신 용기가 없어서 저 쪽팔립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용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서양의 선교사들을 불러들이지 못하는 그 것이었죠. 당시 유학자들이 바로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배쳐갑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평등 사상, 그리고 하느님을 존중하는 천주 신앙 사상,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 사상, 그러니까 유일신인 하느님을 이외에 어떠한 것도 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천하의 역적이다. 그러니 이 신앙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대 유학자들의 고루한 생각이었었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정조도 역시 함부로 그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박제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양의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여야만이 조선의 잘못된 이 낡은 문화를 청산하고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술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정조가 답변을 보냅니다. 나도 꼭 그렇게 하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정말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신하들을 다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조가 사실은 끝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조의 한계일 수 있었죠. 그래서 정조가 정조 재위 내내 천주교를 엄청나게 보호를 많이 했지만 그 유명한 윤지충과 권상현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신주를 불태운 것을 이제 막지 못한, 그분들이 불태운 것에 대해서 그냥 유배형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유배가 아니라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상소들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하고 이 두 사람에게 사형을 시킨 것, 이것은 정조가 갖고 있는 한계일 수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정말 많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적들, 그리고 그 많은 노론이라고 하는 당파 고루한 세력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우르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병폐가 이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대낮에 길 가다가 칼 맞아 죽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죠. 존중감이 전혀 없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성적을 위해서 조금 더 권력 있고 힘 있는 아이들이 자기보다 못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벌을 주지 못하는 사회. 힘 있는 권력자의 아들이 자기 친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머리를 잡아서 책상에 300번이나 짓이겨도 아무런 잘못이 없이 명문대학에 가는 이 황당한 나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너무 오만해지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조는 어땠느냐? 정조는 겸손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신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다. 제가 정조를 연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바로 홍제전서에서 이 문장을 읽고 나서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비하시키면서 자기를 높이려 하죠.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쟤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죠. 쟤 공부 좀 했어? 쟤 몇 평짜리 집에 살아? 쟤 지금 어디 사는데? 아, 저 무식한 게, 이러면서 내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 본인이 왕이에요. 당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조선시대는 아무리 미약한 왕이라 하더라도, 신하들이 이 왕을 다 흔들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왕을 쳐다볼 때 직접 보지 못합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도 무릎 꿇고 이마를 마루 바닥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선 500년 끝날 때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았던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미천한 마부에게라도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니까 미천한 마부한테도 야, 이 자식아, 이놈아, 저놈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마부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힘 있는 사람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잘못된 사건들이 생기면 그 지역에서 고을, 현감, 수령들이 1심을 하고 2심으로 관찰사가 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 유배를 보내야 된다, 이런 정도의 형량에 대해서는 최종 3심으로 임금한테 올립니다. 임금 바쁩니다. 임금 만기 칠람한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바쁘다 보니까 이 임금이 가명에서 오늘 나온 판결문을 읽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했겠거니, 아이고 관찰사가 있는데 뭐 맞겠거니 하고 다 윤자 도장, 윤호한다 도장 빵 찍어가지고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의금부에서 혹은 포도청에서 그 사람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정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명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경전대하듯 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자님이 쓰셨던 사서 5경을 읽듯이 바로 가명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읽으니까 하나하나 무릎 꿇고 앉아서 차분하게 읽으니까
잘못된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죄인은 이 사람이 돼버렸고,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사형의 위기에 처해서, 그래서 정조가 이걸 갖다 다시 다 심리 재판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때 정조가 직접 재판한 것이, 옛날에는 재판을 심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책은 심리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나와 있는데,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결문을 경전대하듯 읽어서 정확하게 다시 재판을 해서 사람을 살린 게 무려 15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체 인구로 보자면, 정조 제위 24년간의 역사로 보자면 150명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조가 살렸던 그 150명은 당시 조선시대의 인구 1000만의 인구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정조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예의 존중. 그러니까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서울제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서울은 성균관 시험에 볼 수도 없었고 대과 시험 볼 수도 없었거든요. 정조 즉위하고 나서 아니 서울들이 이렇게 차별받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잘못된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서울 제도를 없애니까 적자들이 난리가 났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전하, 선대왕께서 300년 동안 35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제도를 왜 전하가 없애십니까? 기득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전에 했던 건데 왜 당신이 없애려고 하느냐. 아, 이거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기상조 하다가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정조가 이야기합니다. 선대왕 때 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내 때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다. 서울제도 없애버립니다. 제가 정조가 1800년 6월 28일 날, 이 날짜가 양력으로 올해 환산하면 8월 14일입니다. 지난주에 정조가 돌아가신 날인데, 정조가 1800년 6월 28일 49살의 나이로 돌아가신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노비 제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정조가 제위 24년 동안 3번에 걸쳐서 노비 제도의 완벽한 혁파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때마다 신하들이 전하 안 됩니다, 노비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 예전의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이야기할 때 내가 몇 마지기의 땅을 갖고 있소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부자들은 내가 몇 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소 라고 이야기한다. 어찌 사람을 돈으로 평가를 하느냐, 참으로 말세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호이익 인사문에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죠. 노비가 돈이에요. 그래서 노비 한 명을 사고 팔고 합니다. 노비 한 명 값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말 한 필 값입니다. 당시 말 한 필이 30냥이었는데 30냥 주면, 말 한 필 주면 사람을 사는 이런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비 사고 팔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거 옛날 저 아프리카에서 미국 노예상들이 사갖고 와서 미국 남부 사회에서 흑인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쿤타키테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에서도 노비를 사고 팔았습니다. 정조는 이런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정조가 신하들한테 그때 설득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귀한 자가 있고 어찌 천한 자가 있겠느냐. 고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존재는 노비들이다. 고로 마땅히 노비는 혁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안을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풀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던 거죠. 국가가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노비를 혁파하는 데 있어서 그 노비 혁파 대금을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이 안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대가 있으면은 윗대하고 아랫대 2대는 즉시 혁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인과 고용 관계로 급여를 받는 체제로 나가게 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1800년 1월에 통과를 시킵니다. 1년 뒤에 시행하기로. 그런데 안타깝게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난 5개월 뒤에 정조가 돌아가시면서 그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순조가 9살 난 나이로 즉위를 했는데, 그때 창덕궁 도남문 앞에서 공노비, 관청 소속 노비 문서를 사흘 동안 태웁니다. 그때 순조실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대왕께서 조선에 있는 공사노비 모두를 혁파하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시면서 사노비, 개인 노비를 혁파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일단 내가 관청 소속 공노비만 혁파하고 개인 노비는 차차차차 혁파하려고 한다. 그래서 먼저 노비 문서를 태운다. 노비 문서를 사흘 동안 창덕궁 도남문 앞에서 태웁니다. 만약에 정조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평등 국가가 됐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조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이었죠. 훈민정음 적극 활용한다.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었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훈민정음이 어느 순간 언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언문. 그럼 이 언자가 무슨 언자냐? 계집 언자, 천할 언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계집들이나 쓰는 천한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여인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았던 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집들이나 쓰는 낮은 글, 허접한 글 해서 이 정음, 바른 글, 백성들을 높이 가르칠 수 있는 이 바른 글을 언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격화시켰죠. 활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한번 뒤집어 볼까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만든 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고, 그리고 한문으로 돼 있던 농사직서를 한글로 바꾼 거 말고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거하고 3년 뒤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근데 당시에 끊임없이 신하들이 못하게 말렸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했던 문종,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또 함께 참여했던 세조, 세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훈민정음 만드는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조가 했던 것은 월인석보라고 하는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 전기를 한글로 만드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정조 어떻게 했느냐? 국가가 만드는 모든 문서, 또 새롭게 만드는 책, 또 경전, 이런 것들을 다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반포합니다. 법률도 반포해, 시행령도 반포해, 다 훈민정음으로 반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서 백성들이 똑똑해지게 만들고, 기득권 세력들이 잘못된 것을 백성들이 직접 이야기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조의 생각이었고, 실제 정조 시대가 활자의 시대, 문자의 시대, 훈민정음의 시대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존중하게 했던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돌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가운데 있는 돌. 예. 잠깐만요. 저 돌이 어떤 돌이냐? 조선시대 말을 타는 사람들, 임금이 말을 타거나 장수가 말을 타거나 양반이 말을 타거나 항상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탑니다. 양반들은 노비의 등을 밟고 올라타, 그걸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는 것들, 이것이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정조는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각 앞에 저렇게 돌을 만듭니다. 말을 타고 들어가서 저 하마석에서 내려서 올라가고, 또 말을 탈 때 저 하마석에서 말을 타고, 사람의 등을 밟지 않고도 말을 탈 수 있는 모습들, 저게 바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존숭의 예입니다. 공사 16판 이야기까지 너무 길죠. 정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홍제전서에서 이 글을 읽을 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반려동물 최고 선구자가 정조 아닌가? 정조가 왕이 된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그때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전하가 타고 다니는 말이 너무 늙어서 다리를 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하가 이 말을 타다가 말이 잘못되게 되면 전하가 다치기라도 했을 때 이 나라가 큰일이 나니 말을 새 말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말, 새 말 좋지. 기왕이면 더 좋은 말로 해줘. 이렇게 지금 벤츠, 마으바흐 이런 걸로 좀 바꿔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조가 근데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젊은 말로, 새 말로 바꾸면 좋겠다. 그런데 저 말이 나와 함께한 지 10년 가까이 됐다. 만약에 저 말이 나를 갑작스럽게 태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운해 하겠느냐. 이 말도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삼국사기에 나오는 김유신 열전조에 김유신이 맨날 술 먹으러 천관녀 집에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너 천관이랑 놀지 마 해갖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천관이랑 안 놀겠습니다 라고 해서 몇 달을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하루는 화랑들하고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말 위에서 꾸벅꾸벅 잤는데 이 말이 늘 가던 길로 자연스럽게 천관녀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유신이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말의 목을 베었다. 이 유명한 이야기. 아니 말이 영물이라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 말이 자기가 늘 타던 사람을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적토마, 유비의 정노마, 이게 말이 실제 사람보다 더 영물이라고 하는 거 막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조가 자기가 타던 말이 자기를 안 태우면 왜 갑자기 내가 타던 저분이 안 계실까? 얼마나 서운해하겠습니까? 정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 말을 새 말로 바꾸되 아무것도 싣지 말고 아무도 태우지 말고 내가 행차할 때마다 나를 따라다니게 해라. 그러면 저 말도 서운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서운하지 않을 것이다. 말까지도 생명에 대해서 이 자체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5분만 남겨놓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계가 저기 있군요. 딱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어미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조가 신하들하고 회식을 잘합니다. 제 박사 논문 내용 중에 하나가 정조의 군신공치 이야기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함께 정치하는 이야기. 제가 2015년인가쯤에 정조의 연회 정치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창덕궁 후원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옥류천 계곡. 그 옥류천 계곡은 정조 이전까지 신하들은 단 한 명도 들어간 적이 없는 국왕만의 공간입니다. 국왕의 전유 공간이에요. 정조가 이 공간을 신하들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봄, 가을에 꽃 필 때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산책하고 그리고 나와서 창덕궁 부용정 앞에 있는 부용지 연못에서 함께 낚시하고 그리고 그 부용정에서 함께 회식을 합니다. 그게 제 논문이 이제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이 창덕궁 후원 군신 동행과 연회 정치라고 하는 논문. 실제 연회를 베푸는 것은 단합하는데 가장 좋은 겁니다. 물론 과도하게 술 먹고 정말 만취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한 음주를 통해서 서로 분위기 맞추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정조가 이런 일을 가끔가다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 부용정에다가 신하들하고 술상을 봐오려고 했는데 신하들은 이미 앉아 있어요. 임금이 이제 천천히 걸어가게 되는데 임금이 가다가 뭘 봤느냐? 부용정에 있는 새 집을 본 겁니다. 이 새 집 안에 아기 새들이, 새끼 새들이 있는데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막 뭘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미새가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새들은 배가 고파서 막 삐약삐약삐약 하고 있고, 어미새는 겁이 나서 혹시 이 사람들이 자기 새끼들을 해칠까 봐 또 겁이 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봤던 종조가 한마디 합니다. 저 어미새가 우리들 때문에 먹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연회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우리는 저 자리를 옮기고 저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게 하자라고 해서 회식 자리를 옮기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새 신경도 안 씁니다. 저것들이 왜 지랄이야?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것들 확 잡아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종조는 그 생명들,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 그들이 서로 가족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 모든 미물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PT에는 없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종조가 자기 아버지 묘소에 갔는데, 수원에 있는 혈융원이라고 하는 묘소에 갔는데 송충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조가 화성유수한테 송충이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 동원해서 뭐 송충이도 잡고, 송충이 잡으면 뭐 콩도 볶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송충이를 많이 잡았습니다. 화성유수 조심태가 종조한테 장계를 올립니다. 전하, 송충이를 다 잡아서 가마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거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윤호해 주십시오. 종조가 이렇게 답변을 보냅니다. 송충이가 아무리 미물이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다. 그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태워서 죽일 수 없다. 그러니 그 앞에 천이 흐르는데 송충이 가마니를 그 천 위로 띄우게 되면 물이 흘러가다 어느 나뭇가지에 걸려서 무트로 올라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불에 태워서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홍제전서뿐만이 아니라 정조실록에 아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저는 정조가 다른 군주, 다른 리더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처럼 인간에 대한 존엄, 또 모든 미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엄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조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조선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숭유억불 시대입니다. 숭유억불 시대에 정조가 석가가 말하는 자비가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신하들 충격받죠. 아니 감히 어떻게 공자와 석가모니를 비교합니까? 공자님은 만세사표, 만세 동안 내려오는 사표 스승님이시고, 당시 석가모니를 뭐라고 불렀느냐? 석씨라고 불렀습니다. 석씨, 김씨, 이씨 할 때처럼 석씨. 저 석씨가 이야기한 자비가 공자님 만세사표가 이야기한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같다.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정조가 하는 거죠. 양명학 사문난적이라고 했는데 사문난적 아니다. 양명학 내가 읽어보니 지행합의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거다. 양명의 문장은 고금의 제일이다. 노장사상 선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너무 좋다. 이것도 배워야 된다. 서학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다. 우리가 만약에 경제를 바로 하고 백성들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효행의 문화를 제대로 만든다면 어찌 서학이 더 커지겠느냐. 우리의 잘못이지 저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다. 거꾸로 니들 서학을 탓하지 말고 정학을 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유교주의도 뛰어넘어서 주자도통주의, 주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주자도통주의 시대에 불교, 양명화, 서학, 노장사상 이런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것이 바로 정조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의 다양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실용의 시대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조가 늘 강조합니다. 지도자들, 고위 관료들, 지방에 있는 수령들, 아전들, 백성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손상이카해야 된다. 이익이 생기면 윗사람은 좀 덜 갖고
아랫사람들에게 이익을 많이 줘야 된다.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윗사람이 손해를 보고 책임을 지고 아랫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손상이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 사회가 손상이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태원에서 수많은 생명이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최수근 상병 돌아가시고, 또 청주의 오송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윗사람들이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아랫사람들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사회입니까? 손상이카를 하지 않는 사회는 절대 올바른 사회가 아닌 것이죠. 바로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건 사회든 아니면 교단이든 모든 부분에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분들이야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손상이카, 문화의 다양성, 규모를 세우는데 상하사방 균제방평, 이거는 바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이 더 힘이 있으니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더 기회를 덜 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만개천에 달이 고루 비춰듯 빛을, 사랑을 고르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종조의 참된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